스즈메의 문단속은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2022년 11월 11일에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소설로 만든 책입니다. 6일간의 여행을 담은 내용이어서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다 보니 길어지는 부분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지금 시작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1973년 일본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자신이 감독한 작품을 직접 소설화한 소설 초속 5cm,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또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은 2022년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원작 소설이다. 1일째, 꿈에서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내게는 늘 꾸는 꿈이 있다. 대부분 꿈꾸는 동안에는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꿈에서 나는 아직 어린 아이이고 게다가 길을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슬프고 불안하다. 그런데도 편안한 시트로 몸을 감싼 것처럼 당연한 듯한 안심감도 있다. 슬픈데 마음은 편하다. 모르는 장소인데 낯익다.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계속 있고 싶다. 그러나 어린 아이인 내게는 슬픔이 더 커서 끓어오르는 오열을 필사적으로 삼키고 있다. 내 눈꼬리에는 마른 눈물이 투명 모래처럼 들러붙어 있다.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꿈의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지금은 아침이고 내 방. 스즈메, 일어났니? 그때 아래층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왔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영차 몸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일어났어!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꿈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하늘은 기상캐스터 언니의 예언대로 쾌청했고 솔개 몇 마리가 의기양양하게 아주 높은 하늘을 날아다녔다. 해안가 언덕길을 자전거로 내려가고 있었다. 교복 치마가 심호흡이라도 하듯 바람에 펄럭펄럭 부풀었다. 하늘도 바다도 거짓말처럼 파랗고 제방의 녹음은 한없이 푸르고 수평선 위에 떠있는 구름은 막 태어난 듯 하얗다. 이런 곳을 자전거로 통학하는 교복 차림의 나, SNS에서 꽤 먹히지 않을까? 문득 생각한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오랜 항구 마을을 배경으로 눈 앞 언덕길에 페달을 밟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 그런 사진을 떠올렸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높이 묶은 머리와 분홍색 자전거, 푸른색을 배경으로 한 소녀의 화사한 실루엣. 이거 참 엄청 좋네? 이런 댓글이 달리겠지? 쿵!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단단해졌다. 내 안의 일부분이 한심해했다. 바다를 보며 그런 기분이 들다니. 너 참 태평하구나. 살그머니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퇴색해버린 바다의 푸른색에서 눈길을 돌리고 앞을 봤다. 그때였다. 아,
누군가 언덕을 걸어서 오르고 있었다. 마을 외곽인 이곳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주 드문 탓에 조금 놀랐다. 어른들은 100% 차로 이동하고 아이들은 어른 차를 얻어 타고 우리 중고생은 자전거나 바이크를 탔다. 남자 같네? 마르고 키가 크다. 긴 머리와 긴 셔츠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 자전거 속도를 늦췄다. 점차 가까워졌다. 모르는 청년이잖아. 여행객인가? 등산객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다. 물 빠진 청바지에 넓은 보폭,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가 바다를 바라보는 옆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줬는데 갑자기 바닷바람이 강해졌다. 청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눈가에 빛이 떨어졌다. 숨을 멈췄다. 예쁘다. 멋대로 입이 움직였다. 청년의 피부는 여름에서 잘라낸 듯 하얗고 얼굴 윤곽은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했다. 긴 속눈썹이 깎아지른 듯한 뺨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왼쪽 눈 밑에는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듯 완벽하게 작은 점이 있었다. 그런 디테일이 아주 가까이에서 본 듯한 해상도로 내 눈에 들어왔다. 거리가 줄어들자 고개를 숙였다. 내 자전거 바퀴 소리와 청년이 발소리가 섞였다.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다. 50cm 거리에서 우리는 스쳤다. 나는, 우리는 마음이 말한다. 모든 소리가 느껴진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선가 저 학생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자전거를 멈추고 돌아봤다. 그 1초의 풍경이 너무나 눈부셨다. 눈앞에 청년이 서서 똑바로 내 눈을 보고 있다. 이 근처에 폐허 없니? 폐허요? 뜻밖의 질문에 단어의 뜻이 떠오르지 않았다. 폐허? 문을 찾고 있어. 문? 폐허에 있는 문을 말하나? 자신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람이 안 사는 마을이라면 저쪽 산에 있긴 한데. 청년이 쌩긋 웃었다. 뭐랄까 주위 공기마저 상냥하게 물들이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미소였다. 고마워. 청년은 휙 몸을 돌리고 내가 가리킨 산을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깨끗이 잠시도 돌아보지 않고. 어라? 절로 한심한 목소리가 나오고 말았다. 삐로로 소리 높여 솔개가 울었다. 뭔가 좀 엉뚱하지 않아? 머리 바로 위에서 경보음이 울어댔다. 철로 건널목 차단기가 열리길 기다리는 내 심장 박동은 여전히 조금 빨랐다. 그 사람 뭐지? 깜빡이는 붉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실제로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목격한 후에도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마 전혀 다를 거야. 그 사람은 일테면
가로등에 비친 설경이나 정상에만 햇살을 받은 산이랄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바람에 이끌리는 흰 구름이랄까? 꽃미남이라기보다는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풍경을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맞아. 꿈에서 찾아가는 초원의 그 기묘한 푸근함 같은. 스즈메! 탁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렸다. 안녕? 아야, 안녕? 검은 단발의 아야가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옆에 서 있었다. 어머, 스즈메, 너 얼굴이 빨개. 말도 안 돼, 빨개? 저도 모르게 뺨에 양손을 댔다. 뜨겁네. 벌겋다니까 무슨 일인데. 안경 너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지 경보음이 그치고 차단기 바가 올라갔다. 철길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걷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야는 혼자만 멈춰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풍경 같은 사람, 그 데자뷰. 나는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올렸다. 미안, 두고 온 게 생각났어. 방향을 바꿔 자전거에 올라타 온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뭐? 잠깐만, 스즈메, 지각이라고. 등 뒤 목소리가 멀어졌다. 아침 햇살이 압력으로 등은 온통 땀 범벅이 되었으나 자전거에서 일어나 힘차게 페달을 밟아 산으로 향했다. 지나치는 경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고등학교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교복 차림의 학생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현도를 벗어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낡은 산길로 들어섰다. 갑자기 바다의 소리가 매미 소리로 바뀌었다. 잡초 가운데 자전거를 세우고 출입 금지라고 적힌 바리케이트를 넘었다. 짐승들이나 다닐 만한 어두컴컴한 오솔길을 젠 걸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1교시 수업은 벌써 틀렸네. 산을 다 올라 숨을 헐떡이며 아래 펼쳐진 오래된 온천 마을을 봤을 때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슬쩍 유황 냄새가 났다. 1980년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이 일대는 커다란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기도 좋고 사람도 많던 시대에 일본 전역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이런 오지까지 몰려와 온천을 즐기거나 볼링을 치고 말에게 당근을 주거나 인베이터 게임에 몰두했단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풀에 묻힌 마을 여기저기에 그 흥했던 시기의 여운이 남아 있다. 녹슨 자판기와 깨진 붉은 등, 색 바랜 온천 파이프와 담쟁이 덩굴에 덮인 간판, 산처럼 쌓여 있는 빈 캔과 이상하게 새 것처럼 보이는 한 말 용량의 깡통, 일종의 식물처럼 머리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전깃줄. 내가 사는 마을은 둘째치고
학교가 있는 마을 중심부와 비교해도 이 폐허에 훨씬 물건이 많았다. 저기요, 계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만 없었다. 어느새 온천물이 마르고 돈이 마르고 사람이 말라버렸다. 여름 햇살이 폐허를 놀이기구라도 되는 것처럼 산뜻하게 비추고 있으나 아무래도 영 으스스했다. 잡초로 금이 간 돌계단을 걸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 있어요? 잘생긴 분. 아니, 그것 말고는 뭐라고 부를 말을 모르겠다. 작은 돌다리를 건너 과거 이 리조트의 중심 시설이었을 버려진 호텔로 갔다. 원형 콘크리트 건축이라 버려진 주위 건물보다 한층 도드라져 보였다. 실례할게요. 널찍한 호텔 로비에 발을 들였다. 와륵 더미가 흩어진 바닥에는 소파 몇 개가 놓여 있고 창에는 거대한 커튼이 찢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누구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었다. 더운 날인데 실은 조금 전부터 등에 흠칫흠칫 소름이 돋았다. 폐허라 그런가? 한층 더 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저요! 저랑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소리를 내고 보니 문득 이게 뭔가 싶었다. 이거 완전히 길거리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들이 하는 상투어 아닌가? 돌아갈까? 어쩐지 갑자기 다 바보 같았다. 새삼 부끄러웠다. 그 청년을 만나 어쩔 셈인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잠깐 길을 물어봤을 뿐인데 그 상대가 내 뒤를 쫓아왔다면 그건 좀, 아니 너무 무섭다. 그보다 이제는 여기가 진심 무서웠다. 돌아가자. 더욱 밝고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치고 휙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눈길 끝에 슬쩍 들어온 것 때문에 걸음을 멈췄다. 문? 복도에서 나오니 호텔 중정이 있었다. 천장이 훌쩍 낮아진 말끔한 철제 돔 아래에 100m 달리기도 가능할 법한 넓은 원형 공간이 있고 지면에는 투명한 물이 살짝 고여 있다. 그 물 웅덩이 중앙에 하얀 문이 덜렁 서 있다. 벽돌이나 파라솔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문만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허락받은 듯 혹은 무너지는 것이 금지된 듯 고독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사람 문이라고 했지? 무슨 변명이라도 하듯 중얼대며 문으로 향하다가 중정으로 내려가는 낮은 돌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빗물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지금도 물이 들어오는지 타일이 깔린 바닥에 15cm 정도 깊이로 찬물이 고여 있었다. 로포가 젖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 순간 물속을 걷고 있었다.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감각에 갑자기 그리운 감정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물의 차가움에 놀랐으나 걸으면서 곧 그 모든 것을 잊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눈을 뗄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하얀 문이 서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덮여 있고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갈색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1cm쯤 되는 그 틈이 묘하게 어두웠다. 왜? 이렇게 날이 맑은데 저 틈만 그리 어두울까?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귓속으로 바람소리가 슬며시 들어왔다. 노쇠 색깔이 동그란 손잡이로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봤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아! 목소리가 되지 못한 숨이 흘러나왔다. 문 안에는 밤이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이 거짓말처럼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땅에는 출렁이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공포와 꿈을 꾸는가 싶은 혼란과 알고 있지 않았냐는 긍정이 탕류처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밀려왔다. 물에서 왼발을 들어 올려 초원으로 한 걸음 내디딘다. 로퍼 바닥이 초원을 밟자 그 감촉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다음 순간 철퍼덕 신발이 다시 물에 잠겼다. 그곳은 한낮의 중정이었다. 밤하늘의 초원이 아니었다. 이게 뭐지?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영락없는 호텔 폐허였다. 문을 돌아봤다. 문 안에는 그곳만 여름에서 잘라낸 듯 완전한 밤이었다. 아니 왜? 생각하려 했으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문이 다가온다. 밤하늘이 달려든다. 문을 넘자 다시 폐허였다. 황급히 돌아봤다. 문 안의 밤하늘에 다시 달려든다. 그래도 역시 그곳은 폐허였다. 초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허락받지 못한다.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신발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아 댕 맑은 종소리 같은 소리가 울렸다. 놀라 아래를 봤다. 지장보살? 작은 석상이 수면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날이 오곡의 신 여우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작은 석상이 수면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날이 상처럼 커다란 귀가 달린 역삼각형 얼굴에 실처럼 가는 눈이 새겨져 있다. 물끄러미 그 석상을 바라봤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치 이야기를 걸기라도 하듯 사락사락 바람 소리가 귓가를 감쌌다. 양손으로 석상을 만져봤다. 그대로 들어 올리자 무언가가 빠진 듯 퐁 하고 물속에서 커다란 거품이 일었다. 양손에 든 석상을 내려다 봤다. 짧은 지팡이 같은 형태로 바닥이 뾰족했다. 땅에 꽂혀 있었나? 차갑네. 얼어 있었다. 얇은 얼음막이 내 체온에 사라지며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왜? 어째서 여름 폐허에 얼음이 있지? 문을 돌아봤다.
문 안에는 여전히 밤하늘의 초원이 있다. 확실히 존재하는 듯 내 눈에 보였다. 두근 갑자기 석상에서 체온이 느껴졌다. 살펴보니 내 양손은 털에 덮인 부드러운 생물을 쥐고 있었다. 깍! 양손에서 온몸으로 소름이 퍼져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던졌다. 풍덩 떨어진 지점에 물 기둥이 일었다. 그러자 그것은 보글보글 격렬하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물속을 재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네 발 달린 작은 동물 같은 거동으로 중정 끝쪽으로 사라졌다. 아니, 저거 석상 아니었어? 으아, 무서워. 더는 참지 못하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꿈일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은 다들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 틀림없어. 그럴 거야. 1초라도 빨리 교실로 돌아가 이 일을 친구들과 얘기하며 웃어 넘겨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며 온 길을 열심히 달렸다.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 점심시간임을 알리는 벨이 딩동댕 울렸다. 이와토 이제 온 거야? 어머, 스즈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몇몇 친구의 질문에 어정쩡한 미소를 건네고 교실로 들어섰다. 이제 왔냐? 아야는 창가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스즈메, 회사 중역 출근 갔다. 저기 말이야, 가미노우라 쪽에 폐허 있잖아. 옛날 온천 마을. 두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래. 아야, 너 알아? 응, 있다는 곳 같더라. 거품 경제대 리조트 시설? 저쪽 산속에? 우리는 나란히 아야가 가리치는 쪽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색 바른 커튼 너머에는 한낮이 평화로운 항구 마을이 있다. 작은 만으로 감싸인 곳이 있고 그 위에 낮은 산이 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장소였다. 그게 왜? 문이 말하려는 순간 그토록 웃어 넘기고 싶던 감정이 갑자기 사그라듦을 깨달았다. 그건 꿈이 아니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아니야. 그것은 더 개인적인... 아니, 됐어. 뭐야, 시작했으면 끝까지 말하라고. 둘이 동시에 소리쳤다. 그게 너무 웃겨 그제야 절로 웃고 말았다. 어라? 동시에 깨달았다. 둘의 얼굴 너머 그 산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얘들아, 저기 산불인가? 어디? 봐, 저 산 말이야. 어디? 저기 연기 나잖아. 그러니까 어디냐고. 아니? 뻗은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다. 너는 보여? 몰라, 어디선가 밭에 불을 놨겠지. 미간을 찌푸리며 대화하는 둘을 보며 다시 산을 봤다. 검붉은 연기가 흔들흔들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연기가 보이는데, 갑자기 치마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소리를 냈다. 같은 소리가 주위에서도 일제히 울렸다.
엄청난 음량으로 반복되는 무시무시한 불협화음, 지진 경보음이다. 교실의 작은 비명이 울렸다. 지진이야. 뭐? 정말이야. 흔들렸어. 황급히 스마트폰을 봤다. 긴급 지진 속보 경고 화면에 머리를 보호하는 등 지진에 대비하세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천장에서 늘어진 형광등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교실에서 분필이 떨어졌다. 우와, 조금 흔들린다. 흔들려. 이거 큰 건가? 얘들아. 간신히 짜는 목소리가 잠겼다. 응. 아야와 마미가 나를 봤다. 틀림없이 조금 전과 똑같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둘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기 좀 봐. 산맥에서 거대한 꼬리 같은 게 나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연기로 보이던 그것은 지금 더 크고 높아져 반투명한 뱀처럼도 모아서 엮은 누더기 조각처럼도 거품을 일으키는 붉은 탕류처럼 보였다. 천천히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저것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온몸의 소름이 절규했다. 저기 말이야. 스즈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산을 바라본 마미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너 오늘 진짜 괜찮은 거냐? 어디 아파? 안 보여?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둘은 불안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내게만 보이는구나. 굵은 땀방울이 불쾌하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즈메, 잠깐만. 대답할 여유도 없이 교실을 뛰어나와 달렸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학교 건물을 나와 자전거에 열쇠를 꽂고 페달을 힘껏 밟았다. 산을 향해 해안가 언덕을 올랐다. 시야 끝 산등성이에서는 검붉은 꼬리가 여전히 또렷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늘에 굵은 선을 긋듯 뻗어가는 그것의 주위에는 들새와 까마귀가 떼지어 깍깍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사들도 제방의 낚시꾼들도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여름 오후 속에 있었다. 왜 나냐고. 확인해야 해. 보라고. 저것은 어쩌면 저것은. 자전거를 박차고 뛰어내려 재빨리 조금 전 산길을 달렸다. 달리면서 하늘을 봤다. 지금 그 꼬리는 하늘을 흐르는 거대한 강 같았다. 끈끈한 탕류 같은 굵은 몸통에서 몇 개의 줄기가 지류처럼 주위로 뻗어 나오고 용암류를 연상시키는 붉은 빛이 이따금 번쩍번쩍 내부를 흐르고 있다. 뭔가가 끌려 나오는 듯한 땅울림이 발밑에서 계속 울려왔다. 설마. 중얼대면서 폐허가 된 온천 마을을 달렸다. 계속 달리니 폐가 타버릴 것처럼 아팠으나 다리는 누가 강제로 당기기라도 하는 듯 점점 빨라졌다.
돌다리를 건너 버려진 호텔 로비를 통과해 중정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달렸다. 설마, 설마, 설마. 문득 주위에 기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탄 냄새에 바다 냄새가 섞인 아주 오래전에 맡았었던 것 같은. 앞쪽으로 창이 가까워졌다. 시야가 트이며 중정이 보였다. 으악, 역시 맞았구나.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했다. 저 문이야. 내가 연 저 문에서 그것이 나왔어. 너무나 작은 문에 불만을 폭발하듯 검은 탕류가 격렬하게 꿈틀대며 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복도를 달려나와 드디어 중정까지 당도했다. 50m 정면 앞에 탕류를 토해내는 하얀 문이 서 있었다. 아니, 눈을 부릅떴다. 꿈틀대는 탕류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밀고 있었다. 문을 닫으려는 것이다. 긴 머리, 큰 체격, 하늘을 가를 듯 아름다운 얼굴선, 그 사람이다. 오늘 아침 지나쳤던 그 청년이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그 듬직한 두 팔이 서서히 문을 밀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다. 분출이 줄어들었다. 탕류가 서서히 멈추었다. 뭐해? 네? 내 모습을 발견한 그가 호통을 쳤다. 여기서 나가! 그 순간 탕류가 폭발하듯 들이닥쳤다. 문이 튕기듯 활짝 열리고 청년의 몸이 날아갔다. 청년은 벽돌로 쌓은 벽에 세게 부딪혔고 부서진 파편과 함께 물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 황급히 돌 계단을 뛰어내려와 물이 살짝 괜 중정을 달려 그에게 다가갔다. 물속에 등을 담그고 청년은 축 늘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들여다봤다. 청년이 긴 한숨을 내쉬고 혼자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다. 어깨를 부축해 도우려다가 깨달았다. 수면이 빛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직후 금색으로 빛나는 실 같은 게 소리 없이 수면에서 떠오르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잡힌 듯 공중으로 쓱 뻗어나갔다. 이건... 청년이 중얼거렸다. 중정 수면 여기저기에서 금색 실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끝을 올려다보니 문에서 뿜어져 나온 탕류가 몇 갈래로 나뉘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마치 문에서 뻗어나온 한 줄기 끝에서 거대한 적동색 꽃이 활짝 핀 것만 같다. 금색 실은 그 꽃에 쏟아지는 샤워 물처럼 보였다. 이윽고 천천히 그 꽃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절망을 짜낸 듯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한다. 상상이 실현되고 만다. 오후의 나른한 교실, 그 창밖에는 천천히 지상으로 쓰러지는 거대한 꽃이 있다. 그러나 그 괴이한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 역시 아무도 맡지 못한다. 세상의 이면에서 육박해 오는 이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치마 속 스마트폰이 귀청을 찢을 듯 울리기 시작한 것과 발 밑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거의 동시였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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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경보의 무기질적인 합성음과 격렬한 흔들림과 삐걱대는 폐허에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격렬한 지진이었다.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큰 지진이었다. 위험해! 청년의 몸이 나를 덮쳤다. 내 얼굴 반이 물에 잠겼다. 직후에 쿵 하는 묵직한 충격음이 나고 눈앞의 수면에 붉은색이 흩어졌다. 피? 나를 덮친 청년의 신음이 머리 위에서 잠깐 들렸다. 청년은 바로 몸을 일으켰다. 아주 잠시 나를 보고 여기서 나가! 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향해 달렸다. 살펴보니 돔의 철골이 여기저기 무너져 떨어지며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오. 청년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문으로 몸을 던졌다. 문을 밀어 탕류를 다시 가두려는 것이다. 멀거니 그 등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청년의 셔츠 왼쪽 팔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통을 참듯 청년은 오른손으로 상처를 눌렀다. 오른 어깨만으로 문을 미는 상태였다. 그러나 탕류의 기세에 청년은 문과 함께 밀리고 있었다. 다쳤구나. 나를 철골로부터 보호하려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지진입니다. 라는 경보가 계속 울렸다. 지면은 끊임없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내 오른손은 아까부터 교복 리본을 꼭 쥐고 있던 터라 그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다. 청년의 왼팔은 이제 툭 몸 옆으로 떨어졌는데도 그는 등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문을 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울음이 터질 듯한 기분이 들며 생각했다. 영문도 모른 채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등으로 다가갔다. 물을 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으로 다가갔다. 달리면서 두 손을 앞으로 뻗어 그대로 전력을 다해 문을 밀었다. 너! 청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여기 닫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치고 그와 나란히 문을 밀었다. 견딜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얇은 널빤지를 통해 전해졌다. 그 불쾌함을 눌러 없애버리려고 힘을 짜냈다. 청년의 힘도 늘어났음을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혔다. 노래? 문득 깨달았다. 청년이 문을 닫으면서 아주 조그맣게 무언가를 읊조렸다. 저도 모르게 청년을 올려다봤다. 신사에서 듣는 충문처럼도 옛날 시 구절처럼도 들리는 불가사의한
말을 청년은 눈을 감고 열심히 읊어댔다. 마침내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들려온 것은 사람 목소리, 한껏 신이 난 듯한 아이의 웃음과 어른 몇 명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였다. 아빠, 빨리 이쪽이야. 이쪽, 온천 오랜만이네. 즐거운 가족의 대화가 마치 직접 머리에 스며들듯 내 안에서 울렸다. 나 할아버지 불러올게. 엄마 한 번 더 목욕탕에 가자. 어머, 당신 아직도 술 마셔? 가족 여행 내년에도 다시 오자. 멀리서 들리는 듯한 그 목소리는 퇴색한 영상 같은 것을 데려왔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많은 젊은이, 밝은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의 내가 태어나기 전 이곳의 모습. 덩! 커다란 소리를 내며 드디어 문이 닫혔다. 닫았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청년은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몸을 돌려 열쇠 같은 것을 문에 꽂았다. 아무것도 없었던 널빤지 표면에 순간 열쇠 구멍이 생기는 게 보였다.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청년이 열쇠를 돌렸다. 그러자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탕류가 확 흩어져 버렸다. 순간 밤이 낮이 된 것처럼 눈이 부셨다.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 비가 쏟아지고 수면을 후두둑 두드리더니 순식간에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니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들도 사라졌다. 뻥 뚫린 듯 파란 하늘이 다시 찾아왔고 지진도 멈췄다. 문은 조금 전의 일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말없이 서 있었다. 이게 내 첫 번째 문단속이었다. 너무 세게 문을 민 터라 손을 뗄 때 억지로 뜯어내는 듯한 힘이 필요했다. 두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얕은 수면은 이미 잔잔해져 있고 주위에는 산새의 소리가 가득했다. 청년은 나로부터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닫힌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아, 저기요. 금방 그거 요석이 봉인하고 있었을 텐데. 네? 청년은 드디어 문에서 눈길을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왜 여기 왔지? 어떻게 미미지를 봤지? 요석은 어디 있지? 아, 그게... 강한 말투라 우물쭈물 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미즈? 아니, 요석이라니 돌인가요? 아, 그러니까 노려보는 듯한 눈. 아, 지금 혼나는 거야? 왜? 왜 그러는데요? 갑자기 화가 나서 대들듯 물었다. 청년은 순간 놀란 듯 눈을 끔뻑이더니 젖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한쪽 눈에 걸린 긴 머리카락을 휙 넘겼다. 그 모습이 살짝 기적처럼 멋있어서 더 화가 났다. 그런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는 다시 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곳은 뒷문이 되어 있었어. 뒷문으로는 미미즈가 나와 다시 알 수 없는 소리를 툭 내뱉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도와줬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다 잊고 집으로 돌아가. 성큼성큼 멀어지는 청년이 왼팔에 검붉은 피 얼룩이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나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구나. 잠깐만요. 소리쳤다. 오후 이 시간이라면 타마키 이모는 절대 집에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집 문을 열었다. 2층에 가 있어요. 구급 상자를 가져갈 테니까. 현관에 선 채 그에게 말하고 거실로 갔다. 아니야,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병원이 싫다면 적어도 응급처치 정도는 해야죠. 아까부터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하는 그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의사가 싫다니 어린애 응석이야? 익숙한 우리 집 현관에 그가 서 있자 아주 좁아 보였다. 포기한 듯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등 뒤로 들었다. 내 방도 꽤 어질러졌겠구나. 그렇게 각오하며 2층으로 올라갔더니 이쪽은 너무나 깔끔해 오히려 놀랐다. 내가 구급 상자를 찾는 동안 청년이 정리해 준 듯한데 당사자인 그는 정리한 방 한가운데 앉아 상당히 피곤했는지 잠들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있었을 내 어린이용 의자에 앉아 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낡고 작은 목조 의자였다. 방을 정리한 데다 아이 때 쓰던 의자까지 느닷없이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찜찜해 큰 소리로 자, 일단 상처를 소독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를 깨웠다. 조금 전 13시 20분경 미야자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습니다. 또 현재 부상자 등 인명피해 정보도 들어온 바 없습니다. 청년은 거기까지 듣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뉴스를 닫았다. 그의 찢어진 상처는 피가 흐른 정도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았으나 혹시나 해서 물로 정성껏 닦고 멸균 시트를 붙였다. 의자에 앉은 청년 옆에 무릎으로 앉아 그의 왼팔에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굵고 단단한 팔이었다. 긴 셔츠의 가슴에는 문을 잠갔던 불가사의한 열쇠가 걸려 있었다. 시든 풀 색깔의 금속 열쇠로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산들바람이 들어와 창가 풍경이 조그맣게 울렸다. 잘하네. 붕대를 다루는 내 손길을 보며 그가 말했다. 엄마가 간호사였어요. 그보다 질문할 게 아주 많은데요. 그렇겠지. 단정한 입술이 살짝 웃었다. 아, 그러니까 미미즈라고 했죠? 그걸. 미미즈는 일본 열도 밑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힘이야. 목적도 의지도 없이 뭔가 일그러진 것이 쌓이면 분출해. 그저 난동을 부리고 땅을 흔들지. 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해치운 거죠? 라고 물었다. 일시적으로 가둔 것일 뿐이야. 요석으로 봉인하지 않으면 미미지는 어디선가 또 나와. 아니, 지진이 또 일어나요? 요석이라니? 아까도 말했죠, 그거? 괜찮아. 조심스럽게 내 말을 막고 이어 말했다. 그걸 막는 게 내 일이야. 일? 붕대를 다 감고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처치를 끝냈다. 반대로 의무는 늘어만 갔다. 저기요. 굳은 목소리가 나왔다. 당신은 도대체 고마워. 시간을 빼앗았네. 청년은 부드럽게 말하고 자세를 고친 다음 내 눈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은 소타. 무나카타 소타라고 해. 아, 네. 제 이름은 이와토 스즈메입니다. 갑자기 통성명하는 바람에 너무 놀라 갈팡질팡하며 이름을 댔다. 스즈메? 입속에서 굴리듯 조그맣게 이름을 읊조리며 소타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였다. 야옹! 으악!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드니 창가에 작은 실루엣이 있었다. 새끼 고양이가 돌출 창문이 난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이에 너무 말랐네. 손바닥 크기의 작은 몸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으나 노란 눈만은 동그랗고 컸다. 새하얀 털의 왼쪽 눈만 검은 털로 덮여 있어 왠지 한쪽 눈을 맞아 시커멓게 멍이 든 것만 같았다. 귀는 힘없이 푹 접혀 있었다. 완전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의 얼굴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고양이와 소타 씨에게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 마른 멸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창가에 놓았다. 새끼 고양이는 킁킁 냄새를 맡고 신중하게 한번 핥더니 다음부터는 서슴없이 먹기 시작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봐. 갈빗대가 고스란히 드러난 몸을 바라봤다.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 고양이였다. 너 혹시 지진에서 도망쳤니?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 하얀 고양이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다. 야옹. 어머, 귀여워라. 참 기특한 애네. 소타 씨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저기 우리 집 아이 할래? 절로 고양이에게 말했다. 응. 뭐? 대답이 있었다. 유리 구슬처럼 노란 눈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마른 새끼 고양이의 몸이 어느샌가 통통한 화과자처럼 근육이 붙고 귀도 쫑긋 섰다. 딸랑 생각이 난 듯 풍경이 울렸다. 하얀 털로 덮인 작은 입이 열렸다. 스즈메는 착해. 좋아. 어린 아이처럼 더듬더듬 내뱉는 목소리. 고양이가 말을 하네? 노란색 눈동자에 인간 같은 의지가 있었다. 그 눈이 내게서 소타씨로 옮겨가더니 돌연 눈이 가늘어졌다. 너는 방해꾼이야. 꽈당!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흠칫 놀라 돌아보니 소타 씨가 앉아있던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의자만 쓰러져 있었다. 뭐지? 방을 둘러봤다. 소타 씨, 어디 갔어요? 없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 있던 소타 씨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다. 하얀 고양이는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입가가 씩 웃는 듯 보여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꽈당! 그때 발밑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의자가 쓰러졌다. 뭔가가 이상하다. 꽈당! 어린이용 나무 의자는 왼쪽 앞 다리가 빠져 있어 3개뿐이었다. 그 다리 중 하나가 붕 흔들리듯 움직였다. 그 반동으로 벌러덩 쓰러졌던 의자가 옆으로 눕듯 자세를 바꾸더니 다시 2다리로 바닥을 차고 일어났다. 의자는 3다리로 쿵쿵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2 눈동자로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맞다. 원래 그 의자 등판에는 확연히 움푹 팬 곳이 2군데 있다.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3다리의 어린이용 의자는 이번에는 자기 몸을 확인하듯 고개를 숙여 자신을 봤다. 뭐야 이게? 의자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아니.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소타 씨? 스즈메, 나는... 순간 균형을 잃고 의자는 앞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곧바로 앞다리를 차올려 몸을 일으키고 그 기세로 빙빙 돌았다. 필사적으로 3다리를 움직이고 있다. 쿵쾅쿵쾅 탭댄스 같은 소리가 방에 울렸다. 마침내 의자가 움직임을 멈추고 창가의 고양이를 응시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의자가 소타 씨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고양이는 창가에서 밖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기다려! 의자는 달려나가 울타리를 밟고 창가로 기어올라 그대로 창을 나갔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는 2층이라고. 으악! 소타 씨의 절규가 들려 황급히 창으로 몸을 내밀었다. 의자가 지붕 경사면을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로 떨어져 사라졌는데 다음 순간 시트를 획 제치며 달려나갔다. 지나가던 차가 놀라 경적을 울렸다. 말도 안 돼. 쫓아가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바로 제정신인가 싶었다. 오늘 맛본 공포와 오한, 혼란이 내 안에서 단숨에 되살아났다. 미미지와 지진, 말하는 고양이와 달리는 의자, 나와는 관련도 없고 당연히 관련 없어야 한다. 내 세계는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했다. 타마키 이모와 아야와 마미, 친구들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만 보였단 말이야. 바닥에 떨어진 소타 씨의 열쇠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다. 망설인 시간은
아마도 1초쯤 계단을 뛰어 내려갈 무렵에는 그 망설임조차 잊었다. 어머, 스즈메! 이모! 현관을 나오려는데 타마키 이모와 딱 마주쳤다. 미안, 나 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는데? 이모가 내 팔을 잡았다. 내가 걱정되어서 집에 온 거라고. 응. 지진, 너 전화도 통 안 받고? 아, 미안, 몰랐어. 나는 괜찮아. 이러다가는 놓치고 만다. 타마키 이모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나갔다. 잠깐 기다려. 타마키 이모가 내지른 소리가 멀어졌다. 소타시 일행이 사라진 방향으로 언덕을 내려가자 드디어 시야 끝에 그 모습이 보였다. 소타시는 다리를 이리저리 비틀대면서 구르듯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그 훨씬 앞에서 중학생 남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다. 그때 의자가 앞으로 굴러 언덕을 미끄러지다 중학생들 앞에서 멈췄다. 으아, 이게 뭐야, 의자? 놀란 그들 앞에서 소타씨는 착 일어났으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 그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편의점 앞의 불량배들처럼 부두에 몰려있던 괭이 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곳으로 하얀 고양이가 뛰어들었고 이어서 의자가 뛰어들고 조금 늦게 나도 달려갔다. 고양이 너머에는 손님들이 타고 있는 페리가 있었다. 이 항구의 페리 승선장은 철제 계단이 덩그러니 있을 뿐인데 지금은 트럭 운전사 아저씨 등이 우르르 트랩을 걷고 있었다. 고양이가 그들 발밑을 빠져나가고 소타씨가 그 뒤를 이었다. 아저씨들은 이게 뭐냐고 놀라 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도 철제 계단으로 돌진했다. 정말 죄송해요. 일단 사과부터 하면서 아저씨들을 제치고 트랩을 달려 올라가 페리로 뛰어들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정오에 발생한 지진으로 출항이 지연되었으나 안전이 확인된 관계로 이 배는 바로 출항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멀리서 들리던 기적 소리가 고막을 누를 듯한 음량으로 주위에 울려 퍼졌다. 기울어진 오후 해에 밀려나듯 고양이와 의자와 나를 태운 페리가 천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다. 진짜 어딜 간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마치 내 반려동물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그 반려동물이 어떤 부조리함에 쫓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좁은 복도를 달려서 빠져나오니 널찍하고 시야가 탁 트인 뒤 가판이었다. 아, 있다. 가판 한가운데 거센 바닷바람을 받으며 새끼 고양이와 어린이용 의자가 2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현실인지 아이나 꾸는 악몽인지 종잡을 수 없어 문득 현기증을 느꼈다. 왜 도망쳐? 소타씨가 고함치며 다가섰다. 그 거리만큼 하얀 고양이가 물러났다. 내 몸에 무슨 짓을 했어?
너는 도대체 뭐야? 하얀 고양이는 말없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뒤는 철책이고 그 밑은 바다였다. 대답해! 의자가 다리를 훅 접더니 힘껏 하얀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고양이는 가볍게 습격을 피하고 페리 가장 뒤쪽에 있는 가늘고 긴 레이더 마스트를 기어 올랐다. 도망쳤어. 소타 씨에게 다가가 나란히 기둥을 올려다 봤다. 15m 정도의 높이에 기둥 꼭대기에 하얀 고양이가 새초롬하게 앉아 있었다. 스즈메, 나를 보고 있다. 노랗고 동그란 눈이 엄청난 빛을 뿜어내고 있다. 다음에 또 봐. 하얀 고양이는 통통 튀는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기둥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런데 고양이는 뒤쪽에서 고속으로 다가온 경비정에 툭 떨어졌다. 아니, 경비정은 순식간에 우리 페리를 추월해 사라졌다.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리는 멀거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사는 마을이 해안선이 아주 멀리 보였다. 항구에서부터 이어온 페리 항로 흔적이 탯줄처럼 길게 뻗어 나오다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 해를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면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야네 집에서 잔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어쨌든 내일은 집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 어두컴컴한 화장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귀에 착 붙이고 있었다. 발밑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엔진 소리가 타마키 이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스마트폰과 입가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잠깐만 기다려 스즈메. 타마키 이모의 울듯한 표정이 목소리만으로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고 오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 방에 구급상자는 왜 썼어? 다친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아까 봤을 때 멀쩡했잖아. 그리고 마른 멸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왜 꺼냈어? 참 꼼꼼한 사람이네. 통화하면서 벽을 채우고 있는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을 타마키 이모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대답에 궁해진 내 침묵을 타마키 이모가 메운다. 너 혹시 이상한 남자랑 사귀게 됐니? 아니라니까. 건전한, 아니 괜찮다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끝냈으니 더 걱정하겠네. 저 사람의 과잉보호도 더 심해지겠어.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내일의 내게 미루고 화장실을 나왔다. 생각해보니 한밤에 페리를 탄 것은 처음이었다. 바다는 한없이 검고 낮보다 훨씬 깊었다. 이토록 격렬하게 출렁이는 방대한 덩어리가 발밑에 있다니.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으면 더 두려워질 것만 같았다. 상상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계단을 올라 바깥 복도로 나왔다. 바람에 머리가 마구 나부낀다.
소타 씨는 복도 끝 전망 가판으로 이어지는 바깥 계단 아래에 말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이용 의자의 모습으로 달빛을 조용히 받으며 그보다 저 의자가 정말 소타 씨일까? 나는 수없이 불안에 휩싸였는데 그렇다면 소타 씨는 더 불안할 터이니 나라도 밝게 대하자고 다시금 결심했다. 소타 씨, 이 배 에히메에 아침에 도착한대요. 선원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종종 걸음으로 소타 씨에게 다가갔다. 고양이가 뛰어내린 배도 같은 항구인가? 그럴까? 소타 씨의 목소리와 함께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움직여 이쪽을 향했다.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는 몸을 간신히 막고 밝은 목소리를 냈다. 나 빵 사왔어요. 양손으로 품고 온 과자빵을 소타 씨 옆에 놓고 그 옆에 앉았다. 로비 자판기에서 파는 야키소바 빵과 우유 샌드위치, 종이팩 커피 우유와 딸기 오레오. 고마워. 웃음기를 살짝 머금은 목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배가 안 고파. 그렇지? 맞다. 의자의 몸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리 없지. 저기요. 하지만 이렇게 내내 침묵만 지킬 수는 없어 과감히 물었다. 그 몸이요. 나 그 고양이에게 저주받은 모양이야. 소타 씨는 자신을 비웃듯 낮게 웃었다. 저주라니? 괜찮아요?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괜찮아. 말하며 웃는 소타에게 저도 모르게 손을 댔다. 따뜻하네. 의자는 사람의 체온을 지니고 있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런 온도일 것이다. 의자의 눈동자, 등판에 새겨진 2개의 움푹 팬 곳에 설빛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소타 씨가 달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마음을 다잡고 말을 꺼냈다. 폐허의 석상 내 이야기를 한바탕 다 들은 후에 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요석이야. 내가 뺐어. 아니 뺐다기보다 그냥 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전하려 했으나 소타 씨의 자문하는 듯한 말에 막혔다. 그랬구나. 그럼 그 고양이가 요석인가? 자기 역할을 내던지고 도망칠 줄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요석을 자유롭게 해줬고 나는 그 녀석의 저주를 받았어. 아니, 말도 안 돼. 당황하고 말았다. 하지만 묘하게 이해가 되기도 했다. 석상에 새겨진 얼굴은 여우가 아니라 고양이였나? 돌이 손안에서 짐승으로 변한 듯 했던 그 감촉.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어쩌면 좋죠? 나를 보던 의자의 눈동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타 씨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문을 늦게 찾은 내 잘못이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스즈메, 나는 토지시 문 닫는 자야. 문 닫는? 끽 소리를 내며 소타시가 몸을 내게 돌렸다. 쿵 앞다리를 올려 비틀비틀 두 다리만으로 서서 등판에 걸어놓은 열쇠를 앞 다리로 들어 보여줬다. 내가 방에서 가져온 장식 있는 낡은 열쇠였다. 고양이가 도망친 뒤 내가 소타시의 목에 걸어줬다.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린 문은 이 열쇠로 잠그지. 콰당. 앞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타시가 말을 계속했다. 사람이 사라진 곳에는 뒷문이라 불리는 문이 열릴 때가 있어. 그런 문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땅을 원래의 주인인 우부스나에게 돌려줘야 해. 그 일을 하려고 나는 일본 전역을 여행해. 이것이 우리 문 닫는 자의 임무야. 뒷문? 토지시? 우부스나? 전혀 모르는 말인데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미는 모르겠는데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는 다 이해된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스즈메, 배고프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타시가 말했다. 먹어 라며 앞다리로 과자빵을 내 무릎까지 슬쩍 밀어줬다. 우유 샌드위치를 들고 두 손으로 비닐 포장을 벗겼다. 달콤한 냄새가 확 나더니 바로 바닷바람에 실려갔다. 고양이를 다시 요석으로 돌려놓고 미미지를 봉인해야 해.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스즈메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빵과 우유 크림의 촉촉한 달콤함이 소타시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몸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낯익은 노란색 어린이용 의자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 더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새 페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여러 섬이 보이고 여러 척의 배가 있었다. 우리는 우아카이 번화한 분고 스이도에 있었다. 은박지처럼 반짝이는 바다 저 너머에 여러 개의 크레인이 세워진 항구가 보였다. 바다 냄새에 석유 냄새와 식물, 물고기, 인간의 생활 냄새가 마구 뒤섞여 있다. 갑자기 몸을 내리 누르는 듯한 음량으로 기적이 울렸다. 자, 이제 시작이야. 주위의 모든 것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문득 들었다. 무엇이 시작될지, 여행일지 인생일지, 아니면 단순한 하루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이야. 소리와 냄새가, 빛이, 체온이 그렇게 속닥속닥 속삭였다. 가슴이 막 두근거려. 아침 햇살이 그려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내뱉었다.